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는 대외 관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 개경으로 한도하고 원간석기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이에 맞선 이제 고려의 개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내정 간섭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토가 어떻게 침해됐냐면 서경에는 동령부가 설치되었고 화주에는 쌍성총관부 그리고 제주에는 탐라총관부 이런 게 설치가 되면서 이게 뭐 군사 행정 기구 같은 건데 요 주위에 있는 땅들도 자기들이 다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뺏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은 한반도는 이제 먹었고 마지막 자신들의 목표는 그다음 목표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원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게 정동행성이에요.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몽골에서 뭔가 얘기하는 기구 이런 거 얘기할 때 행성 이렇게 얘기하고 정동은 동쪽을 정벌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예요. 말 그대로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가 설치가 된 건데 실제로 이제 일본 원정을 준비를 하는데 얘들은 사실 해전 경험도 잘 없고 그래서 조선 기술이나 이런 거는 고려가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고려한테 배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막 물자 요구, 뭐 군수품 이런 것들 막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군대에도 막 동원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2차에 이제 원정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일본에 제대로 상륙조차 잘 못합니다. 일본 애들이 사실은 몽골 애들 막 쳐들어온다 했을 때 벌벌 떨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자기들은 일본 애들은 요걸 가미가제라고 불러요. 가미 신 가제는 풍입니다. 가미가제. 가미가제 너희 뭐 그 태평양 전쟁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자살특공대 할 때 가미가제 붙이잖아요. 난 그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풍이라고 해서 뭐 신의 바람 말 그대로 태풍입니다. 태풍. 그래서 태풍이 엄청나게 크게 불게 되면서 일본 원정에 제대로 뭐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이래서 이제 가미가제라 부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정에 두 번이나 실패하게 되면서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동영 성은 그대로 이제 남겨두고 내정간섭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지위가 좀 격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부마국이 되면서 뭐 완전히 뭐 뭔가 일반적으로 점령되고 짓밟히고 이랬던 나라들이랑 좀 다르긴 한데 고려의 왕이랑 원의 공주가 좀 혼인을 하게 되면서 부마국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나라 내에서도 그래도 왕실 그러니까 황실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서열을 갖고 있는 고려 왕 정도 되면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되게 막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왕자는 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이제 원의 공주랑 혼인을 해서 이제 고려의 왕으로 임명을 해주는 이런 구조인데 앞에 이렇게 이제 임명되는 왕들은 우리가 원래는 뭐 태조, 뭐 광종, 뭐 이렇게 조종 이렇게 막 붙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 충 붙고 무슨 왕 이렇게 충 무슨 왕, 뭐 충의 왕, 뭐 충선왕 이렇게 충자가 앞에 붙게 돼요. 이거 왕 이렇게 황제 고려는 원래 황제국을 지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황제 안 되죠. 황실 밑에 들어오는 왕의 입장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 음, 충 앞에 붙이게 된 거는 원의 황실에 충성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호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왕실의 호칭이나 관제 이런 게 다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황제를 쓰던 이런 황제만 쓰던 호칭들에서 이제 왕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원래 이 호칭 어떻게 바뀌고 관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격화되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도 나타났는데, 원이 아주 과도한 곡물, 공여 요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우리의 처녀들이 또 끌려가기도 했고, 특히 뭐 말이나, 또, 몽골애들이 매 되게 좋아해요, 매. 그래서 한반도에 사실 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매도, 따로 이제 매를 공출해가는 기구를 만들 정도로 해놓고 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응자에서 응방이라고 하거든요. 응방이란 걸 설치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매를 또 가져가기도 했고, 그런 한편에 어쨌든 서로 이제 문화가 교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희한하게 고려 양식이라고 해서 고려양이 또 유행을 하게 되고, 또 고려 내부에서는 이제 몽골풍이라는 몽골식 뭐 복장, 뭐 변발이라든지 뭐 몽골의 뭐 여러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 간에 뭔가 교류가 된다는 게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주. 우리 소주 하면 뭔가 우리 전통 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몽골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고기 만두 이런 것도 이제 몽골에서 넘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이제 몽골 결혼 풍습 이런 것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족두리하고 뭐 연지곤지 이런 거 찍고 막 전통 혼례 하잖아요. 그거 사실 몽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혼례라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몽골에서 넘어온 거고, 몽골 말 이런 것들도 많이 넘어와요. 마누라 이것도 이제 몽골어에서 넘어온 거고, 그리고 우리 무슨 장사치, 뭐 벼슬아치 이렇게 치 붙이잖아요. 치. 치 이렇게 붙이는 게 뭔가 사람 이런 걸 뜻하는 뭐 관직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몽골어에서 넘어온 거고, 그래서 우리 뭐 양아치 얘기하잖아요. 양아치. 양아치 할 때 요 치도 이 몽골어에서 넘어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리고 언제나 이런 놈들이 존재하는데, 일제강점기엔 친일파가 있었다면 이때는 몽골에 붙은 애들이 생겨났겠죠. 그럼 친원파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건문세족입니다. 얘들은 원을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성장한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좀 나쁘게 부르면 부원배라고도 불렀고, 원에 달라붙어서 기생한 애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친원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여러 뭐 귀족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신분 출신이 되게 좀 한미하고 좀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학식이나 뭐 교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 애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몽골에 그냥 잘 보여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출세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역관 출신, 그러니까 몽골어 잘해서 너 몽골말 잘하네. 넌 관직 높여줄게. 그래서 출세. 그리고 와, 얘 매 잘 키우네. 출세. 뭐 이런 거예요. 말 잘 키우네. 출세. 그리고 왕자가 이제 원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 원에서 자라니까 그 어린 왕자를 같이 보필해주던 황간이나 이런 애들이 고려로 돌아왔을 때 걔가 왕이 되면 되게 출세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훨씬 패단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농민을 수탈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권력도 막 다 독점을 했고, 그리고 얘들의 가장 문제는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했는데, 이 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팜 이런 게 아니고 사적 소유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인데 이 농장은 세금을 내질 않아요. 그래서 요 또 농장에는 굉장히 많은 노비들,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고, 또 그리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땅들이거든요. 이런 농장들이 산천을 경계로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마을 뭐 여러 마을을 합친 정말 큰 이 땅을 자기들 개인적으로 혼자 소유하고 있고,
그 많은 넓은 땅들을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막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뭐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엄청나게 착취한 애들이라서 농민들이 많이 수탈을 당했고, 자,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인 게, 일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 자체도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농민들이 줄게 되는 것도 국가 재정에는 굉장히 궁핍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개혁하고자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라는 인물이고요. 공민왕이 이 원에 맞서서 이 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때가 이제 홍건적이 엄청나게 설칠 때예요. 그래서 원명 교체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명이 좀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내부적으로 이 한족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고려에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잘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가감하게 기철이라고 하는 요 친원 세력,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죠. 기왕 오빠 얘들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관제를 복구시켜요. 그리고 몽골풍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행성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쌍성 총감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명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원에 맞서고자 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자주 반원 원에 맞서서 반원 정책을 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공민왕 내부적으로도 뭔가 왕권, 떨어진 왕권을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정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왕권을 높이려면 당시 엄청나게 설치고 있던 이 검문 세족들을 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 밭전자에 백성민자에 박굴변자에 발을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랑 백성을 바르게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기구를 설치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그 노비안건법 에다가 이제 토지까지 같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승려였던 신돈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했고, 검문 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빼앗은 토지,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고 원래 땅으로 이제 돌려주는, 이런 게 이제 농장 혁파하고 양인을 해방해주는 이런 역할로 나타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이제 검문 세족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국가 재정을 되게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이제 충당하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검문 세족에 맞설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성균관을 개편을 해서 유학자들을 막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을 했고, 그렇게 성장한 애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문 세족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은 요 전민변정도감을 하면서 펼치고 다녔던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까지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내정개혁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성장했던 신진사대부를 한번 보게 되면 공민왕 때 이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명분과 도덕 중시하는 성리학을 수용을 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로 진출했고, 유교적인 지식에다가 행정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문 세족의 비리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문 세족의 대항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당시 이제 불교계랑 이 건문 세력들이 되게 결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계도 굉장히 비판을 했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불교가 막 전부 다 막 산에 막 숨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절이. 근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억불 정책, 강력하게 억불 정책하게 되면서 사실은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줄게 되죠. 저 산으로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한 세력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홍건적들이 고려에도 많이 침입을 했어요. 홍건적. 그리고 남쪽에서는 또 왜구라고 하는 일본 해적들이죠. 그런 애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해적단이라고 하면 뭐 배 하나 가지고 되게 소규모의 원피스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실제 왜구는 거의 뭐 나라 규모예요. 엄청나게 큰 세력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요 당시 왜구에 이제 당했던 거는 고려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엄청나게 왜구한테 털리거든요. 이 해안들이. 그 정도로 왜구는 규모가 굉장히 컸던 이제 해적단이었고, 이런 애들을 침략을 막아내고 하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했던 애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 한건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이성계, 그리고 화포를 제작했던 최무선, 이렇게 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축은 사실 1인자는 최영, 그리고 2인자는 이성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시마섬을 터벌하기도 했습니다. 요 사람이 최영입니다. 와, 이건 고집 있어 보이죠? 요 사람이 이성계. 눈빛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반역의 상인가? 자, 그리고 오늘은 요 위화도 해군 하면서 이제 고려가 멸망되는 과정까지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말에서 이 조선으로 넘어가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위화도 해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은 이제 원이 쇠퇴가 되고 이제 명이 등장하던 이런 시기였는데, 이 명이 처음에는 고려랑 잘 지낼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원을 자기들이 제거해 줬다면서 고려에 무리한 곡물도 요구하게 되고, 또 옛 쌍성 총관부 지역, 공민왕이 정말 어렵게 되찾은 지역인데, 요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철령이라고 하는 군사 기구를 설치한다면서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우왕하고 1인자였던 채영이 명에 반발하면서 이참에 그냥 우리 요동 정벌해버리자라고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와, 이게 좀 그냥 얼핏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주 극명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거든요. 이성계가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안 돼, 여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사불가론이라고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설파를 하는데 요겁니다. 첫 번째가 이소역대라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고려는 당시 뭐 작은 나라고, 명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훨씬 큰 나라니까 뭐 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 다음에 하월 발병, 그래서 여름에 출병하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다. 여름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남자 같은 경우 여름에 이제 훈련 받고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덥고 막 습하고 이런 데 뛰어다니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 또 거국 원정, 그리고 외승기허거든요. 그래서 원정군이 나가면 이제 왜구가 그 허를 노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원정군이 이제 요동으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나라를 좀 비우게 되는데 그 틈을 노려서 왜구가 남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누가 막을 거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시방서우 요거 아닙니다. 시방서우 다음에 국로 국로교회 다음에 뭐 대군 뭐 진력 요런 건데 장마철에는 활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주 덥고 아주 우리 극서 아주 더운 걸 이제 서 더울 여름 서자 더울 서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덥고 뭐 비도 오고 이런 장마철인데 거기에 그런 시기면은 이 활의 시위를 접착하고 있는 게 악유라고 하는 건데 그게 덥고 습하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악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 대군이 나갔을 때 이 전염병 발생해 버리면 정말 힘들지 않느냐. 장마철 되게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병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합당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 뭐 왕이 가라면 가야죠. 그래서 처음에 왕이 가라고 하니까 이성계 반대했는데 결국은 요동정발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요거예요. 아무리 당시에 이제 이성계가 2인자였긴 해도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요 사람한테 군대를 맡겨요.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이제 뭐 물론 혼자 간 건 아니지만 좌우에 이제 또 부관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위화도는 여기 압록강 딱 조그만 섬인데 여기 넘어가면 이제 국경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넘지 않고 위화도에서 그대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고려 수도를 그대로 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왕과 채영을 제거한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결국 이성계가 정권을 다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탕이 되는 게 위화도 해군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러면서 그 사실 고려 내부에서도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좀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좀 분열이 나타나는데 온건파는 아무래도 고려 왕조를 좀 유지하고 전진적으로 우리 천천히 개혁을 해가면 얼마든지 나라를 다시 좋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고려는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었다면 급진파 같은 경우는 고려 그대로 놔두면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뭐 조금의 개선을 한다고 해서 나라 자체가 바뀌지 않아. 그냥 나라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급진파. 그래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신진사대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학식이나 뭐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은 정몽주예요. 근데 정몽주는 아무래도 좀 충성스러운 이런 충신 이런 모습이었고 사실 정도전은 굉장히 천재이긴 하지만 약간 좀 겉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라이예요. 약간 성격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유배도 가고 막 이랬던 인물인데 좀 대쪽 같은 그런 이제 천재 같은 인물인데 어쨌든 이렇게 막 분열을 하다가 이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랑 손을 잡고 결국은 급진파들과 함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반대했던 온건파들을 사실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사실 뭐 친구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싸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성계가 정몽주를 되게 존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가 정몽주를 죽이지 못하겠고 그러면 되게 여론도 안 좋고 좀 악명도 얻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칼춤 쳐줄 망나니가 필요했는데 그 망나니가 바로 이방원이죠. 이 사람. 이방원은 뭐 정몽주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죠. 자신의 형제들도 다 죽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정몽주를 만나러 가서 선주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 만년 살아보세. 뭐 고려인들 어떠하리, 새로운 나라면 어떠하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우리 같이 열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얘기했는데 정몽주가 딱 그걸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편단심 요거 보면 알겠죠? 님양한 일편단심. 고려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다 얘기죠. 그럼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선주께서 철퇴로 내려쳐가지고 정몽주는 죽게 됩니다.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사회문화는 마지막 다음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좋아질 듯 하면서도 정말 끈질기네요. 후두염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